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021년 마지막 날 나온 심각한 위기 신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된 거죠. 이거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12월 CPI가 중요했던 이유는요. 먼저 정부가 11월 달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꺼내들었어요. 그것도 역대 최고 수준인 20% 유류세 인하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류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물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류 제품의 가격 하락폭이 통계에 반영되겠네. 그런데 이게 11월 달에 반영된 게 아니라 12월부터 반영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왜? 정유업체에서 재고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소진하는 12월부터 진짜 유가가 확인이 될 거란 부분이었죠. 또 하나 12월 CPI를 저희가 강조드렸던 이유는 2020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결과가 처음으로 반영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에 따른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체크가 가능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반영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 3.6%를 넘어섰고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 2.0%의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심각한 고물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 중 하나인 유류세 인하 방안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3.7%라는 고물가가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정부 측에서 이 물가 상승 압력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강하게 제기한다는 겁니다. 자, 연간으로도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2.5%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인 근원 물가 상승률입니다. 2.2%나 나왔어요. 자, 물가 상승률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2.0%가 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변동성이 큰 유가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하도 수요층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 불안을 가속시키고 있다. 그렇게 통화당국에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12월 CPI에서요 서비스 요금의 인상폭이 굉장히 컸어요. 전년 동월 대비 서비스 품목에서 2.6%가 나타났는데 이게 전체 가중치의 53%를 차지해요. 그래서 서비스 요금 불안이 일어나게 되면 진정한 인플레이션이 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개인 서비스에서 무려 3.4%가 올랐습니다. 이 개인 서비스에서 가중치가 무려 126이나 차지하는 외식 서비스가 4.8%나 상승을 했던 거예요. 자, 그동안 쇼킹 부동산이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게 되면은 그것이 공산품 가격 인상을 부르게 되고, 공산품 가격 인상이 결국에는 서비스 요금으로 인상되더라. 그래서 밀가루 가격 올라가는 것이 라면 요금 인상, 라면 요금 인상이 결국에는 라면을 끓여주는 분식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 인플레가 끝난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 인플레라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없는 게, 한 번 찾아온 원자재 급등은 장기적인 인플레 요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2021년 6월에 보고서를 발간한 한국은행에서도요 이제 원자재 상승 배경 및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 점검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이후에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도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12월 CPI에서 공공서비스 상승률이 0.9%예요. 11월 발표 기준 0.6%보다 0.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게 됐죠. 자, 그동안 물가 통계를 왜곡시켰던 무상교육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공공서비스에선 고등학교 납입금이 대표적이었죠. 마이너스 99.9%, 얘의 가중치가 얼마든 하나가 거의 100% 마이너스가 나타나다 보면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가속시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 달부터 빠진 채로 나왔더니 공공서비스 상승률이 꽤 높게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나온 통계는요 2020년 대비해서 개편된 품목으로 2020년 적용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2021년으로 산출했는데, 이런 품목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업제품, 공공서비스, 개인 서비스 요금 모두 다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4월과 5월에 전기, 가스 요금 인상 계획이 나왔어요. 전기료는 10%, 가스 요금은 16%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4월과 10월, 그리고 가스 요금은 5월, 7월, 10월 단계적인 인상 방안을 건드려고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현재 가스, 전기, 수도 전년 대비 상승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내년 4월부터는 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높게 반영되면 1년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전기나 가스 요금은요, 절대 자기네만 올라가지 않아요.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왜 이게 영향을 주죠?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비 내시죠? 아파트 관리비 내실 때 여러분들이 사용한 만큼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내기도 하지만 공용 전기와 공용 가스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한 요금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리비 요금 인상도 드러난다는 거죠. 자, 솔직히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요,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는 내년 하반기 물가 안정 장담 못해요. 한국은행에서는 경제 전망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에 1.8%의 물가 안정 목표치에 미달하는 저물가가 안정된 물가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개인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압력이 가속화가 될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전체적인 가중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전기하고 가스 요금만 오르겠습니까? 쓰레기 봉투 요금부터 지하철 요금 다 인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억누르고 있다는 거죠. 관리 품목을 워낙 강하게 억제시켰는데 내년에 한꺼번에 오를 겁니다. 왜? 선거가 끝나니까. 자, 그리고 일시적 인플레이 근거인 유가 하락도 솔직히 장담을 못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봉쇄를 선택하는 국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WTI 기준으로 60달러 중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76불로 10달러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오펙 플러스에서 생산량을 컨트롤하고 있죠.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가 잡기 위해서 세일 오일 업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생산량 좀 늘려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세일 오일 업계에서 생산량 늘려봤자 내년 하반기에 수요 회복을 못 따라갈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세일 오일 업계에서 과거처럼 어마어마하게 생산량을 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투자 자금을 확실하게 땡겨 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을 강력하게 하고 이것도 투자 자금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갈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정반대로 위배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주랑은행 총재도요, 신년사를 통해서 금일 깜빡이를 켰습니다. 금리 올린다는 얘기죠.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절하겠다. 금리 한두 번 올린다고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왜? 물가 오름세가 길어질 가능성도 살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주의 금리 인상 거의 확실시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매주 시세 분석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분석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좀 변동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워낙 큰 거래 급감 상황이 나타나서 깜짝 놀란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되는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매물의 중심에 하락세가 지금 많이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1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신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예금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가겠죠.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요인입니다. 물론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월 달에 금리 올리는 거 제가 최소한의 하락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준금리 1.25%,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물가 불안 후 추가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준금리가 1.5%가 되면 이것이 전세 공급 확대 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7월 달에 추가로 금리를 올려서 1.75%가 되면 매매 공급 확대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0.5%에 형성된 부동산 가격이 기준금리 1.75%에서 절대 유지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10월 달부터 서울권 입주 물량 증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규모 입주 물량은 어떤 결과를 낸다 말씀드렸죠?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나온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내년에 부동산 시장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당장 1월, 2월, 3월보다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쇼킹 부동산이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쇼킹부동산 가족 여러분, 올해 마지막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관심과 격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내 집 마련을 최고의 정보로 응원하겠습니다. 2022년 쇼킹부동산 가족 모두 당첨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